그리고 아트코리아 문화협회에서 실시하는 아트코리아 Y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굉장히 갑자기 시작하려니까 막 가슴이 떨려오는데요. 손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화이팅은요, Y 포럼에 관련된 화이팅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힘차게 뭔가 예술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작가로서 그리고 미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힘을 한번 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 Y는 항상 화이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Y 그러면 화이팅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코리아 짜잔 Y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우리 Y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500명, 거의 600명 이상 들어가 있는 우리 톡톡방에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번 뵙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 카톡 나랑 관계도 없는데도 카톡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뭔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나가지도 않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운영진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석사, 박사 사회복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홍대에 들어가서 또 미술, 또 예술기획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미술계에서는 완전히 피레미입니다. 사회복지는 날아다니는데요. 이 피레미가 오늘 이 Y 포럼에 함께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현재 뭐 K 막 난리를 났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K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 슬픈 사연은 우리 미술계에 있는 분들은 정말 소수의 몇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미술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나의 이 목마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하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트코리아 Y 포럼에서는 바로 현재 미술계에 당면에 되어 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철학적 담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법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원래 매달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달에 한 번. 이번 달이 무슨 달인가요?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짝수달에는 이렇게 대단히 포럼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홀수달에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포럼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5월달에는요. 우리 작가님들 중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AI 어떻게 사용할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 단계를 다음 달에 또 포럼에 있으니까요. 모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 짝수달에는 멋진 포럼이 두 번째 달에는 실천 액션 포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선물을 한번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퀴즈를 잘 맞춰봐 주십시오. 자, 아트코리아 Y 포럼의 회장님은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면 정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구? 네? 네? 김한정 대표님 정답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요 호텔 전시권 2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불렸으니까요 앞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김한정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요. 네, 모셔서 네, 가볍게 우리 Y 포럼 시작하는 인사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Y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만 제가 카톡방으로 모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전문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일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트코리아 Y 포럼 첫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은 답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술을 하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코리아 방송과 아트코리아 협회는 그동안 현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넘어서 담론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은 아트코리아 브로드캐스트 미디어라는 확장해 나갈 것이며 예술가의 목소리가 단순한 전신을 넘어서 사회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자와 사회자께 오늘 또 진행은 맡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저희에게 대해 주신 인사아트 프라자 박복신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남효 박사가 Y포럼 대표로 나와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포럼에 이제 대표가 있습니다. 포럼은 대표라고 표현 안 하고요. 저희는 수평관계로 캡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효 대표이시자 캡틴이신 분을 앞으로 모시고요. 가볍게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을 이제 Y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Y는 우리말로 왜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우리 미술계, 예술계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지금 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우린 여기에 모였는지? Y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순수 인문의 질문이고 어쩌면 AI와 로봇으로 발달되는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Y라는 질문이 다시 등장할 거고 그 선두주자로 저는 이 화가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포럼은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Y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림을 완성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 컬렉터와 감상자들을 만날 것인가를 같이 담론을 나누고 또 작품을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이 자리를 굳건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포럼도 탄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는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좀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함 담아서요. 우리 명예회장님이신 최혜태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인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아니면 인사입니다. 뜨하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종환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어서 또 강환춘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세요? 단 위에 계시나요? 아래에 계시나요? 위에.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론을 열심히 발표하는 발제자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발제자를 듣고 거기에 의문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 안으로 소화시키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포럼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Y포럼 시작할 건데요. 막 긴장되고 있습니다. 포럼한테 긴장되기 처음입니다. 그래서요, 옆에 한번 마시겠습니까? 긴장 푸시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냥 인사하면 재미없고요. 악수하면 더 재밌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요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트코리아 Y포럼의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화답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발제는 두 분이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 먼저 첫 번째 우리 김문기 작가이시면서 미술평론가이신 분께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사실 덜덜덜 떨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미술에 대한 첫걸음을 함께 걸어보시죠. 여러분 김문기 강연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7일 학번으로 홍대 졸업하고 홍대 건대학원 나오고 나서 1983년도 인사동에 그 개인전을 첫 개인전을 했는데
그 관은 미술관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좀 이미지가 이렇게 좀 왜소해졌지만 그때는 좀 이미지가 좋았던 관은 미술관이었고 갤러리인데 1, 2층 정관을 물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홍대 모든 사람들이 추상 계열할 때 제가 구상을 해갖고 홍대의 비주류가 돼갖고 약간 아웃사이더스러운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이미 저는 포스트 모던의 개념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홍대 다닐 때 다니문학동인 서클리정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92년도에 시집을 내면서 선후개인전을 같이 했었는데 모든 예술가는 시적인 상태를 동경해야 되고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이게 쇼펜하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술의 본질적인 개념은 시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비엔날레나 파실 도큐멘트 같은 데 보면은 그 판매 목적으로 하는 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트피어는 그림 팔기 위한 그림 시장터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는 상업 목적이 아니고 아트피어는 상업 목적인데 두 전시를 오가면서 보면은 이게 작품을 사서 재테크 개념으로 이 소유 개념으로 돈 대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소유 개념이고 이 작품 너무 좋다. 내 침대 옆에 걸어놓고 잘 때 인사하고 아침에 자고 나서 인사하는 그림도 있어요. 제가 오늘 신부님한테 그림 선물할 때 침대에 놓고 아침 저녁 인사를 한대요. 근데 2년이 되니까 이제 바꿔달래요. 애프터 서비스로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개념이 또 중요한데 저를 후원하는 강사건설 회장 박진우 회장이 저를 40년 후원했는데 제 그림 40점 정도 수상했는데 그분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그림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대신 당신은 나에게 작가 후원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을 주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상품으로서의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한 적이 거의 없고 그래서 작품은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상품화 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오히려 팔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동시대 미술이라는 건 1990년대부터를 뜻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100년에 걸쳐서 추상미술이 완성됐어요. 이미지를 파괴하는데 100년 걸렸는데 그게 1919년 정도 완성을 했고 그것에 보니까 사회적 담론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이전에 아방가르드라는 것이 나오고 다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더니즘은 표현 기법은 화려한데 사회적 이야기, 담론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들하고 점점점 멀어져요. 뜨거운 싸움 확 해놓고 미니멀 선 하나 딱 긋고 대중들이 그걸 보고 명상하고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점점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파인아트입니다. 파인아트, 영어로 파인아트가 순수 미술이라는 뜻이에요. 그 파인아트라는 개념은 미술을 위한 미술, 미술의 조형적 형식을 위한 미술, 대중을 위한 미술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딱 봐서 그림이 어렵다 그러면 이게 현대미술이고 좀 쉽다 그러면 근대미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그림이 이런 것입니다. 딱 봐서 아름답다.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 아니에요. 뭔가 고민스럽고 더 생각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낯설고 뭔가 언짢은 듯한 엉캐니한 기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작품이지 딱 봐서 다 알겠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속된 말로 말하면은 이발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영어로는 키치 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미술이 현대는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서 설명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많고 광주 비엔날에 가도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베니스 비엔날에 또는 카시엘 도큐멘트 5년마다 하는 독일 전시회를 작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미술대학 교수 거의 없어요. 그거 강의하려면요 한 달 공부해야 돼요. 그 지식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30만 원어치 지식을 사서 번역해서 공부해서 강의해야 돼요. 그 정도로 비엔날에는 눈으로 보고 느낌을 잔소리할 수 없는 차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그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동시대 미술에 대한 정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장에 시부터 진행을 해서 그 황동규 시인이라고 저기 되어 있죠. 이 시인의 아버지가 황순원이에요. 소나기 작가. 황동규의 아버지가 소나기 작가이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데 상당히 시가 좋아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 예술가의 꿈 또는 우리 모두의 꿈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요즘에 60 넘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 연금 받고 편하고 거기만 잘 사는 게 꿈이에요. 파우스트를 쓴 게이테가 80에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술가니까 아직도 대단한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꿈이 쪼그라들면 안 되죠. 그래서 꿈을 상실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서 예술가가 필요한 것이고,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연금 받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내가 정신적인 열매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야 되는데 꿈이 자꾸 오므라드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이 아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제대로 안 했지만 여기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 꿈이 허황한 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욕망을 표출하고 그걸 응어리져서 그걸 풀어가는 게 꿈인데, 우리가 순수한 꿈이 무엇일까? 그 락강의 정신분석에 하면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미 세뇌된 것, 남이 훌륭하다, 이게 좋다, 사회적으로 세뇌받은 거에 같이 매몰돼서 너 법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돈 버는 전공 해야 돼, 이런 거의 가치관으로 너무 세뇌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수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적으로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술가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 안 되죠. 내 자신의 순수한 욕망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고독한 섬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두 줄짜리 유명한 시예요. 정현조의. 이 섬이라는 것이 무인도도 있어요. 유인도도 있고 또 조그만 섬도 큰 섬도 있는데, 작품은 전 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람객이 나를 직접 보면 어색하니까 섬으로 찾아와서 편하게 대화해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존재라고 제가 즉흥적으로 해석해서 이 글을 쓰면서, 그래서 섬에 대한 시를 여러분들이 두 줄이니까 다 외울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시인데 상당히 의미를 깊다고 봐요. 그래서 정현준 씨가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나와 타자 사이에 섬이 있는데 그게 작품이고, 내가 타자에게 도곡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작품을 감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작가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작품에 찾아가서 작가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 섬과 그 섬을 둘러싼 무한한 고독의 바다를 같이 출려하면서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작품 감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순술가의 꿈이 실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한국의 95%의 작가가 힘들어요. 제대로 빛나고 작품 팔리고 잘 사는 작가가 5%가 안 됩니다. 거의 2%? 그러면 나라 정책은, 우리 분위기는 그 두루칩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잘 팔리는 작가예요. 그런 스타 작가, 탤런트가 된 작가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95%가 넘는 작가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중에 스타가 나오는 것이고,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작가를 키우지 않아요. 외국에서 떠갖고 와야지 그때 신경 써요. 백남준 우리가 끼는 작가 아니에요. 이완 우리가 끼는 작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백남준 씨 같으면 독일에 요셉 보이스가 많이 도와줘서 떴고 미국과 일본에 띄워졌는데, 이 예술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적 이념으로 봤을 때 약간 소외되어 있고, 또 지금 비엔날레나 이런 중요한 국제 미술전에서 다루는 주제가 소외자, 성소수자, 또는 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작가들이 떠요. 평범한 사람들이 작가로 뜨는 게 엄청 어려운 풍토예요. 그래서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나 또 상파르 비엔날레 보니까 흑인들, 백인들을 제외한 흑인들이란 제3국의 작가들이 뜨는데 동양을 슬쩍 소외시키더라고. 흑인들을 주로 많이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백인들이 흑인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흑인들을 많이 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작가가 지금
색으로 뜬 작가는 이불 작가가 1번이고 2번 김수자의 바늘레인이 있어요. 그 밖에 뭐 양혜규 독일에서 미대 교수하는 서울대 조각가는 양혜규도 있고 뭐 그 구정화라고 이번에 비엔날레에 한국의 냄새로 나오는 작가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작가, 세계적인 현대미술 책에 나오는 작가는 이불이 1번이고 2번이 김수자더라고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순수 미술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세계적인 K아트 작가를 배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순수예술이라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너만 순수해? 왜 일반인 다 순수하죠. 근데 순수한 것을 작품이라는 열매와 향기에 담아서 전하는 게 예술가고 또 예술가는 일반인들의 어떤 기쁨과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런 향기를 제조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모던이지만 그런 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냥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미국의 그 굴지의 평론가가 해와 평면을 벗어나면 안 되고 순수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평면에서 벗어나서 입체적을 좀 붙이면 너 조각하지 왜 해와요? 거기다 이야기거리를 막 담론을 넣으면 너 소설 쓰지 왜 그림 그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평면의 그림의 조형 요소만을 강조한 추상예술, 기하추상, 내용은 없어요. 그냥 화면 구성을 예쁘게 한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한국도 휩쓸었고 그 휩쓰는데 기여한 이일 평론가부터 홍대 상학과 초기 교수들 그분들이 제자들 상당히 길을 혼선시켰어요. 저거 심지어는 작가도 훌륭한 분들인데 교수로 훌륭한 분이 한국에 없었어요. 우리 세계적인 작가 배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술교육에는 비판을 해야 되고 한국 미술교육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의 발언권을 삭제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발언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도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주제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 끼고 내용은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안에 전부 내용을 전부 올릴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비동시성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동시성 그러면 나하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동시대에 살면서 똑같지 않은 가치관. 뭐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인사동에 전시하는데 민화 그리는 사람의 생각 다르고 또 근대적 예쁜 꽃 이런 사실주의 그림 그리는 사람 생각 다르고 기하추상이고 뭐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 다르고 막 오브제 붙이고 물성을 강조하면서 물질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그런 물성을 강조하는 그림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인사프라자 전시도 보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왜 같은 시대에 사는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비동시성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은 타 장르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비하시킨다고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민화 상당히 예쁘죠. 장식적이고. 근데 이조 시대 민화 말고 이 시대의 풍경을 그리 이 시대 민화 좀 그리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걸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화는 이 시대 문화 분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작품하는 그런 민화도 있어야 되고 뭐 조선시대 문화를 가지고 민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르듯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비동시성의 문제를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민주주의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적대 개념의 기본값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싸우고 생각이 다르면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래서 장자 철학은 중간의 철학이에요. 개념의 중간에 서 있으면 양쪽 개념이 보이는데 한쪽은 나오고 한쪽이 안 보이죠. 여당 중간에 서 있으면 양쪽의 장단이 보이는데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편적인 대중미술과 전문가의 미술 사이에서 양쪽을 전 다 바라보도록 노력해온 사람인데 그 한국의 어떤 젊은 평론가들이 팝아트를 흉내내는 작가들이 좀 많은데 얘기를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팝아트의 개념이 대중들의 기호, 대중들의 어떤 상업적인 사인들을 회화작품으로 이끌어간 건데 애초에 앤디 워홀이 팝아트를 시작할 때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면의 세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주제를 했어요. 그 연예인 유명 스타도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면에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겉으로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닌 이면의 세계에 대한 어떤 애도의 정신으로 시작한 게 앤디 워홀인데 그 매니저가 그렇게 하면 장사한대요. 그냥 긍정적인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참가로 갑시다. 이러면서 팝아트가 변질됐는데 그 깊은 근원의 팝아트를 다루는 젊은 작가가 없고 다 화려한 팝아트만 흉내내는 작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젊은 작가들의 주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깊은 이야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파시스트 같은 사람은 100년 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데 지금 생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젊은이가 고루하다 또는 뭐 권태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갈등이 심해지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갈등과 적대감을 잘 화해시키면서 나가고 모두가 주인공인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는 민주주의는 어차피 시끄럽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응할 때 저는 민주주의 원래 시끄러운 거야. 옛날에는 민주주의에서 피 냄새가 났고 미국적인 사람들과 싸울 때는 석유 냄새가 나는 거고 지금도 중동의 석유 냄새,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예술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그들에 대한 공감대를 공통의 과제를 어떻게 담론에 이끌어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담력을 넘어가는 이해심을 키울 것인가 이게 예술가들의 몫이기도 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동시성 문제는 자주 안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뤘고 동시대 미술의 딜레마와 그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헬 포스터라는 그 평론가 겸 옥토버라는 비평지에서 글을 쓰는 헬 포스터가 포스트 모던 철학의 글을 많이 쓴 분인데 이 헬 포스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그 포스트 아방가르드를 두려워하는가? 아방가르드가 사회적 담론과 저항적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평론가들이 이제 견제를 했고 두려워했는데 다시 부활시킨 그런 개념이 그 헬포스터라는 학자인데 헬포스터가 포스트 모던의 철학을 많이 했고 그보다 먼저 동시대 미술이라는 개념을 쓴 니콜라 브리우라는 프랑스 큐레이터가 있어요. 그분은 예를 든다면은 관계미학이라는 짧은 논문으로 유명한데 관계가 무슨 관계냐? 대중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지 현대미술을 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이다. 근데 용어에서 자꾸 혼란이 오는 게 많고 저는 뭐 학자 같은 마음으로 뭘 하다 보면은 단어 하나에 자꾸 걸려. 모더니즘이 세 가지예요. 그냥 순수 형식 표현 기법을 다루는 추상 모더니즘이 있고 그거에 반론의 담론을 담았던 포스트 모던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전에 그 아방가르드와 다다 같은 형식이 있어서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포스트 모던 세 가지가 현대미술이에요. 근데 현대미술을 모던을 해석한 건데 잘못 해석한 것이 그게 다 근대미술이고 현대미술은 컨템포러리 같아요. 이 시대의 미술이 곧 현대고 그 추상 그리고 아방가르드 그리고 포스트 모던은 사실 근대적 개념이에요. 근데 근대미술을 모던 아트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 그러면 이 동시대 미술, 영어로 컨템포러리 아트고 중국에서는 당대 미술이라고 해요. 일본도 당대 미술 그런데 우리만 언제부터 누군가가 동시대 미술. 나하고 같은 시대에 움직이는 미술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작가가 동시대 작가죠. 근데 사실 1917년도에 주시장이 알머튼이라는 이름으로 변이를 하나 전쟁에 딱 갖다 놨어요. 완전히 동시대 미술이에요. 1917년이에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기 힘든 생각만 했는데 그 시대에 거창한 개념 미술을 던진 주시장이 두뇌 치료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도 다양한 장르가 뭐 섞여서 흘러왔어요, 물론. 그래서 현대 미술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서양 미술사 전공자가 한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냐? 서양 미술사를 제대로 알려면 40년 공부를 해야 돼요. 40년 공부하면 교수 자리 없어요. 아무도 공부 안 했어요. 한국에 서양 미술 전문 교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담이 있지만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예일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제3세계 젊은이 가면은
박사 논문 쓰잖아요. 서양 거 쓰면은 절대 학위 안 줘요. 너희 나라 거 써라. 아프리카 너희 나라 거 써라. 너희 나라의 문화를 논문으로 잘 작성해서 서비스하는 박사학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가만히 앉아서 세계 지식인이 불러와서 다 지식을 딱 정리해서 챙겨주고 가. 종이 한 장 정도 다 바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권력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불 작가도 물질 문명의 그런 권력의 비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작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소개하는데 여기 지금 시계가 보이죠. 시계가 이제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인데 부부예요. 똑같은 시간을 딱 저기서 초점 가지고 건전지를 놨어.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약간 오차가 생기고 언젠가 하나의 시계가 죽어. 부부 중에 누군가 하나 먼저 죽어요. 같이 죽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오제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곤잘레스가. 그 동그란 시계, 평범한 시계 딱 갖다 걸어놓은 게 오제 작품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동성연애자 이분이 로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5년 있다 이 사람도 죽었어요. 39이 죽었어요. 이 곤잘레스도. 근데 이 곤잘레스가 국제화를 전시할 때 제가 봤는데 요 밑에 사탕이 쫙 쌓여있죠. 이게 사랑하는 로스의 몸무게 79kg 그 무게만큼 사탕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관람자들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드세요, 잡수세요 이런 구제가 붙은 작품이에요. 국제화에서 전시했어요. 근데 관람객이 이걸 하나 가져갔더니 퀴즈가 못 가져가겠어. 아니 이거 작품이 가져가라는 소통 관객의 작품인데 왜 못 가져가야 하고 따졌어. 그래갖고 또 사오기 귀찮아서요. 그 야단맞아서 퀴즈가 국제화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탕 사건 작품 전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탕이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그리고 그 기억뿐 아니라 에이즈라는 병으로 죽었는데 그런 흉악한 병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고민할까 하는 사회적 담론이 깔려있는 작품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그래서 사탕이 없어지면 또 그 무게만큼 갖다가 채워졌어요. 그런 작품이 곤잘레스의 사탕 산물인데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동성연애자 로스의 초상화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런 작품이 보통 설치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엔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페인팅, 효화는 거의 퍼포먼스, 연극 같은 퍼포먼스로 가고 조각은 거의 설치 쪽으로 가는 게 거의 80%. 그래서 비엔날에나 도큐멘트 가면은 해와 그림 쫙 해놓은 거는 베니스 비엔날에 일부러 역사에서 묻혔던 무명의 작가를 초대했어요. 지난 2022년 그 비엔날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는 작가를 상당수 초청했어요. 그래서 소외자, 잊혀진 자 또는 아직 스타가 되지 못한 훌륭한 작가 엄청 많거든요. 제 후배가 선배님 이렇게 하니까 작품이 잘 팔리던데요. 야 그래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럼 그거는 작가도 아니냐? 한 개도 못 팔았는데 동생 태호가 하나 사준 것뿐이 한 장도 못 파는 게 고해예요. 고해의 비극 프랑스 시민들이 그를 소외시켜서 죽은 거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프랑스 대중들의 타살이에요. 그가 오죽 고독하면은 사람이 누구나 고독하면은 피곤해져요. 고독하면은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살 상태가 놓여요. 살아야 되겠다는 각성을 해야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내 친구가 나만 보면 죽고 싶다 매일. 그래서 야 너가 뭐 언제 살아있다고 죽고 싶다. 이미 넌 죽었어. 이미 죽은 상태인데 뭘 또 죽냐? 살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송장치고를 했더니 그다음에 그 말을 안 하더라고. 각성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해야 살아있는 건데 아무 가치 있는 행동 안 하면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게 정신적 자살 상태예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피로와 각성 사이에 역삼각형 끝에 자살이 놓여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제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의욕이 상실되면 아무것도 생산적인 행동을 하기 싫으면은 그게 자살 상태야. 아무런 가치 있는 행동을 못하면 자살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사람다워야 돼. 각성해서 다시 살아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삼각형 구도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려갖고 우리 문학동에 있는 회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음악도 듣고 친구와 담소도 나누고 친구가 100명이 활발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암이 안 걸린대요. 고독하게 혼자 술 먹는 사람 안 걸려요. 암 안 걸리려면 대화가 많고 친구가 많아요. 좋은 친구가 많으면 대화하느라고 안 걸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에 통해서 아주 고귀한 대화를 하던 담소를 일반적인 담소를 나누던 그 소통이 없으면 안 되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자기를 먹고 산대요. 그 옛날에 송충이가 많았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기의 그 분실을 먹어요. 사람도 사람을 먹고 사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자기 존재를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못 받으면 고울처럼 파괴돼요. 정신적으로 파괴되면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술은 크게 보면은 사랑을 작품으로 전하는 개념의 직업이고 또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문학단체에 가서 그림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림은 그리움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움을 줄이는 그림이에요. 님을 그림. 그래서 시적인 그리움과 회화적 그림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글을 쓰지 않더라도 화가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 시적인 마인드가 존재를 향기고 그걸 기술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작품이에요,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이 곤잘레스 작품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티셔츠 뒤에다 영어로 나는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 이 글씨를 써갖고 티셔츠 입고 걸어왔더니 네, 사람들이 누가 널 소유한대? 그게 아니고 나는 브랜드 옷을 입지 않겠다는 뜻이야. 브랜드 이미지에 소유되기 싫다는 개념으로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이 곤잘레스 아까 사탕 작가. 그래서 대단한 작품이 많은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기 이불 작품만 하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나머지 단톡에 그 단체톡에다 올라가니까요. 요 괴물이 있어요. 이걸 사이보그라고 그래요. 사이보그가 로봇과 인간과 괴물과 인간을 결합한 형태로서 여성 장군 같은 모습인데 팔다리가 어딘가 잘려 있고 토르소 같이 되어 있는데 괴물스러운 오브제인데 이걸 전시로 모마에서 했고 엄청 유명한 작가, 세계적인 작가 이불이 후아미스상도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괴물이 사이보그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그 고대 조각 흉내를 내면서 하얀 것, 석고 같은 걸로 떠내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또 물질 문명의 미래에 대한 냉소적 비판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불이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엔 제일 유명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괴물을 엄청 많이 매다르는데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과 더불어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이 괴물은 자기 어딘가 불구야. 그 모든 작품이나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이불 작가를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네. 요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요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요 속보 있어. 이분이 백남준을 도와줘 띄운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백남준 너무 고독하니까 이만한 망치로 피아를 때려부시면서 독일에 있는 모든 신문이 이제 야만의 추방이라고 그러는데 요 속보에서 이건 예술이다. 그래서 보호하면서 백남준을 띄워줬는데 이분이 이 작품에 이 도표자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 보이스인데 미국의 어느 갤러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요테 야생 늑대를 하나 갖다 놔. 살아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를 갖다 놔라 그래갖고 그 늑대하고 3일을 같이 먹고 잤어요. 그래서 늑대가 도표자락 집회에서 공격을 못하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면 친해져갖고 며칠 후에 그 늑대랑 포옹하면서 작품 끝. 낯선 코요테하고도 소통했노라. 이게 작품이에요. 이 대단한 작가인데 그 카시엘 도크렌타는 거기에 가면 이분이 5,000그루, 7,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자작나무가. 그게 또 대리석 하나 작품 이런 것도 했는데 이분이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현대 개념미술가이고 설치미술가고 대단한 작가고 백남준도 도와준 작가이기도 잠깐 소개를 했고 어쨌든 마지막에 저 누워서 늑대하고 친교를 나눈 그래서 낯선 야생동물과도 나는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작품 뒤에 있는 걸 못 보여줬는데 제 작품은 동물 야생적 사유를 쭉 한 것인데 원시동물 벽화 개념처럼 그 제의적 개념, 진실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거하고 요즘은 제의적 개념이 아니라 전시적 개념으로 작품이 아우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발달했냐면 철학이.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진지하게 이 작품이 내 존재로 좀 향기를 뿜어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서 제가 모든 동물을 그리면서 나라고 생각했어요. 얼룩말도 사막을 건너 얼룩말도 나고 거기에 나온 펭귄도 나고 그래서 자화상 개념으로 동물을 쭉 그렸던 야생적 사유론적으로 개인전을 2010년도에 했었고 그 작품 시리즈로 작품의 틀 자체도 춤추는 사각형에서 직선이 안 나고 그래서 그 소개는 우리 단톡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그 어떤 담론의 줄거리만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저한테 원하면 이제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